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에서 당신의 고민을 초대합니다.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법인 신세계로 송미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친구분의 딸을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던 저와는 달리 여자친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사는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자기 마음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저를 졸랐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자친구의 계속되는 강요에 못 이겨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자신이 혼인신고를 해줬으니까 그 대가로 결혼 예물을 받고 싶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달라고 또다시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라 재산 명의는 누구 것이든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자친구에게 1억 원 가치의 비트코인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여자친구는 더 가진 것이 없냐고 닥달하면서 저에게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런 여자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저는 가지고 있던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를 보냈고 나중에는 돈까지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줄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자 여자친구는 집이고 엘리베이터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를 깔아뭉개거나 목을 꺾고 머리채를 잡는 등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이제는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이대로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을 했네요. 이 사연자분은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았고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상견례를 하거나 이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혼 과정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혼인신고는 한 거죠. 이 혼인신고만으로 부부라고 할 수 있나요? 사연자분은 결혼식 날짜를 잡지도 않고 신혼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지도 않은 채 이제 혼인신고만 먼저 한 것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인관계에 실체 있는 부부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까요? 사연자분과 같이 혼인신고만 먼저 했지 실제로 부부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도 법률론의 성립은 혼인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강요한 것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과 혼인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곧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상대방과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것을 전제로 혼인신고만 먼저 한 것이니까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상대방과 혼인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할 당시에 이제 부부 생활을 이제 같이 할 의사로 신고를 한 거니까 혼인신고 자체는 유효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일단은 법률론이 성립한 상태이고요. 네, 법률론 관계가 이제 성립한 이상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이런 거는 좀 어려울까요? 근데 이제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네. 사연자분께는 안타깝게도 그런 법에서 정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으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연자분에게 금전적으로 요구를 계속하고 또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이제 유책 배우자인 것 같은데 폭력을 행사하니까요. 이혼 요구할 수 있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해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그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폭력을 상당 기간 이제 당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연자분이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 상대방의 폭력 때문에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인데요. 근데 사실 살면서 처음부터 이제 나중에 이혼할 때 위자료 받아야지 하면서 증거를 모아두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같은 폭력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서를 받아두시던가, 네. 하다못해서 이제 상처 부위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든가, 네. 아니면 상대방한테 이제 잘못했다, 뭐 다시는 안 때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각서나 이제 사과 문자라도 좀 받아두시는 게 네. 이제 좋고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엘리베이터나 뭐 밖에서도 이제 폭행을 당하셨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혹시 CCTV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거 확보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력 등으로 해서 이제 죄가 인정되면 그건 유책 사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은 그런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 네. 오히려 이 사연자분이 이혼 청구하고 또 위자료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쪽이 이혼을 청구하면 우리가 이제 거부하면 이혼이 안 되겠지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연자분께서도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을 테니까 네. 사연자분께서 이혼을 청구하시면서 위자료를 같이 청구하셔서 청구하시면 사연자분의 그 이혼 청구로 이혼이 되면서 위자료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사연자분 보니까 가상화폐도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현금도 있으세요? 능력 있는 남자분 같은데 상당한 액수를 상대방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의 의사가 있어서 이제 혼인이 성립한 경우라도 실제로 네. 부부 생활을 했다고 인정될 수 없을 만큼 이제 짧은 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봐서요. 네. 예물이나 예단 등 이제 상대방한테 물건으로 준 것을 반환해 달라고 하거나 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출한 돈을 이제 배상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물건을 반환해 달라고 하거나 지출한 돈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네. 즉 자기 잘못으로 이제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은 결혼과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지출한 돈을 배상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연자분이 맞았으니까 네네. 본인이 준 거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상대방은 때린 사람이니까 네. 준 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폭력도 당하고 강요에 의한 입금을 하셨어요. 입금한 거 내역은 있는데 강요까지 당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강요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법률상 의미 있는 강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금 내역만 가지고는 이게 뭐 어떻게 강요해서 입금했는지 그냥 입금했는지 당연히 이제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잘 강요해서 이제 입금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입금한 이유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입금하라고 계속 강요하거나 이제 졸라댈 때는 입금하기 전에 이제 돈을 뭐 입금해라 마라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것 이제 크게 갈등이 나거나 그렇게 문제가 있었을 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자료가 있으면 일단 뭐 내가 이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입금해 주게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미 모두 사용했다거나 지급을 거부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한테서 뭔가를 받아오려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이제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다가 먼저 가압류나 갑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해서
상대방이 이제 자기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놔야 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딱히 이제 뭐 상대방한테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뭐 직업이라도 좀 확실하면 이제 소송이 끝난 다음에 통장이나 급여 같은 데다가 조치를 해서 이제 받아갈 수 있는데요. 네. 만일 상대방이 뭐 재산도 없고 벌이도 없다 그러면 이제 판결문을 받더라도 바로 그걸 이제 집행해서 자기 돈을 이제 받아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의 사연을 정리를 해보자면 혼인을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유효한 혼인으로 본다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는 어렵고 사연의 경우 부인이 남편을 폭행한 경우에도 당연히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이런 법적 조치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결혼비용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를 결혼 예물로 대신해서 준 것일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 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그런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촉법 소년 기준 연령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한 걸까요? 법무부가 법을 개정해서 촉법 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연령을 낮추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제가 강력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률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3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법무부에 따르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보호관찰 받는 소년들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 재범률의 2.7배입니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도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 1명당 125명의 소년범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인원을 대폭 줄여서 보호관찰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실크소닉의 러브트레인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